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에서 오늘 10번 연속 이자율 인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준이 이제는 이자율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팬데믹 당시 국경에서의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집행됐던 타이틀 42 시행이 중단되면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1,500명의 군인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배치 중입니다. 텍사스주 이웃집에서 5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범인이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38살의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이 용의자는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집의 옷장 세탁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CNN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에 나감으로써 미디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CNN보다 훨씬 진보인 MSNBC는 트럼프를 프라임타임에 출연시키기로 한 CNN을 비난합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논쟁도 대선 캠페인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공화 민주 양당 의원 임기 중에는 재정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공지능 회사 CEO 4명을 만납니다. 헐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으로 조지아주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파업입니다. 뉴욕주가 새로 짓는 주거 빌딩에는 가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0개 주에서 주정부 차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 시도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지금 모든 미국의 케이블 뉴스는 크렘린궁의 발표 주장을 맨 앞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대선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많죠. 낙태도 있고 총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와 이민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제와 이민이 그냥 중요하기도 하고 더 딱 집어서 경제 이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경제를 전해드릴까요?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9시 3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시간쯤 있으면 이자율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일단 0.25%포인트 올려서 현재 한 5%에서 5.25% 정도까지 가는 것. 1년 전에 거의 0%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많이 늘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모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인 것은 우리 모두 압니다.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5%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심한 에너지, 식품 이런 것을 뺀 핵심 물가지수, 핵심 인플레이션은 5.5%에서 5.6% 사이입니다. 일반 인플레이션 5%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죠.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6% 정도 된다고 하면은 좀 편안해하는 2%보다 2배보다도 거의 3배 정도까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자율 인상을 멈춰야 할 때인가 아직 편안하지가 않아. 이 의견이 다 전문가마다 엇갈리는 겁니다. 아담 포센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피터슨 인스티튜션 그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계속 올려야지 된다. 핵심 물가 지수까지 많이 내려갈 때까지 올려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왜 주목되느냐면은 이 아담 포센 씨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비둘기파라고 할 때도 그것도 더 혁신적인 비둘기파는 그 우버 도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완화하고 뭐 이자율도 낮추고 그래서 경기를 좀 돈도 많이 풀고 활성화해야 된다. 원래 이런 주장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반대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이자율은 계속 올려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로버트 샤피로라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스탑해야 된다. 지금 당장 스탑해야 된다. 오늘도 올리면 안 된다. 이 정도면은 경제를 시키기에 충분하다. 뭐 노동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더 올리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서 경기 침체가 될 때 고통받는 사람이 저소득층 그리고 중간소득층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1, 4분기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1.1%. 전문가들은 2% 정도 GDP, 국내 총생산이 1년 전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거의 반인 1.1%입니다. 그리고 그 전 분기인 지난해 4, 4분기는 GDP 성장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6%, 3, 4분기에는 3.2%, 3.2, 2.6, 1.1% 증가. 계속 증가는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아주 그 추가 인상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그 완벽한 효과를 보기에는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처음에 올렸던 3월 달 이때 것만 지금 반영이 됐지 그 이후에 오늘까지 올리면 10번째입니다. 9번 올린 것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지 된다. 추가 인상이 없어도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닐 그 쉐어링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컨설팅 회사의 수석 그 경제 전문가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잘 알려진 컨설팅 회사요. 오늘까지는 올리고 끝내야지 된다. 이미 이제 경제가 쿨다운되는 사인이 많이 보이니까 노동시장도 뭐 아직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 1명이라고 할 때 일자리는 1.7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은행 문제가 있잖아요. 은행 시스템 이 세 군데 은행에 일단 불은 껐지만 이게 완전하게 다른 은행에도 이자율이 계속 인상된다던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전에 해놨던 그 불안전한 투자라는가 등등 해서 은행권도 문제가 되고 대출이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매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어지셨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끝, that's 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이 올리고 나면은 경제라는 것은 특히 이자율이라는 것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고 있다가 그걸 보고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유로존에서도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중앙은행도 7번째 연속 인상이네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내일 올리면 3.75%가 되고 미국보다는 낮죠. 다음 주에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도 12번째 연속으로 올려서 4.5%. 이자율 인상은 미국보다는 영국과 한국이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3월 달에 시작했다면 한국은 그 전에 8월 달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시작했잖아요. 영국도 그 즈음에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12번째 올려서 4.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자율을 올려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인플레이션 스토리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3월 데이터로 내려갔어요. 뭐 5%, 핵심 인플레이션은 5.5에서 5.6%, 전에 최고는 뭐 9%까지 갔으니까는요. 유로존은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6.9%에서 7%로. 영국은 2월 달에 10.4%, 미국보다 더 높은 편이죠. 거기서 3월 달에는 10.1%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간 곳, 미국처럼 저렇게 뭐 한 4% 정도는 내려간 곳
유로존처럼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핵심 물가 지수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이나 유로존도 그렇고 영국이나 유로존은 핵심 물가 지수가 오히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더 높은 편이에요. 5.7%고 미국은 핵심 물가 지수가 5.6%인데 그러니까는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미국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핵심 물가 지수가 높으니까 미국이 목표가 2%인데 5.5, 5.6% 정도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달 지나면 괜찮다고 판단을 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자율 인상은 0.25%포인트라고 하고서라도 지금 연준 의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멈출 것 같이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11시 15분 정도에 발표가 나니까 저희 오늘 정오 뉴스 12시에 뉴스와이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이민, 경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당연히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못했다라고 비난할 것은 너무 화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 문제입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을 해서 1,500명의 군인을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보낸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화가 될 텐데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완전히 찬성을 하는 쪽은 없습니다. 공화당은 어떤 일을 이민 정책을 해도 잘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진보나 친이민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 군인을 거기에 왜 보내? 군인의 임무는 그 국경을 수비하는 이런 일이 아니지 않아? 이거는 이민자에 대한 어떤 나쁜 그림을 주는 것이고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을 보내면서도 군인들이 절대로 그 이제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이민 세관국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군인들은 뒤에서 이민 세관국 사람들이 손이 모자라서 모든 일을 다 못하니까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던가 창고에 물건을 채운다던가 뒤에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인을 보내느냐? 타이틀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이제 5월 11일이 되면은 팬데믹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규제를 풀기 때문에 푸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건 팬데믹 때문이다. 공공정책 때문에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남미 중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건강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보건을 위해서 일단 문을 막는다 하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막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그 보건을 공중 그 보건 위생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이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바이든도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모든 코비드에 관한 것에 거의 모든 것을 뭐 정상으로 돌리면서 이것도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5월 11일 전부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확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규제가 약화되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현재는 방위군이 2,500명 정도가 있답니다. 거기에 1,500명의 군인을 추가로 이제 보내주는 것이고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서 군이 지금 가서 90일 동안 그런 일을 한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데이터 입력 등등의 일을 하는데 이민자는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도 있고 불법 이민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난해에 276만 명이 왔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좀 이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날마다 한 10,000명 정도가 국경을 넘는 그런 때도 한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이 타이틀 42를 풀어줌으로써 난민들 신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난민 신청자들, 망명 신청자들 이런 분들은 미국에 와서 신청을 하기 전에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이 이름이 있던데요.
CBP 앱이라고 뭐 약자로 CBP1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앱으로 예약을 해야지 됩니다. 미국의 딱 그 국경 앞에서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할 때 그것을 도착하기 전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니까 이것도 이제 불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 전혀 이민에 대해서 뭐 친화적이지 않아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어떤 정책을 해도 저건 너무 뭐 미국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막 오게 하는 거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불법 이민자와 이민 세관국의 대치는 12월 달에 이제 그 국경에서요 25만 2천 명, 1월 달과 2월 달에는 줄어들어서 16만 명, 3월 달에는 19만 2천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번에는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까다롭게 했었다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텍사스에서 이웃집 아이가 잠자고 울고 하니까 총 쏘는 것을 좀 멈춰주세요 하고 했었던 그 이웃집에 가서 AR-15으로 총을 쏜 그 용의자가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클리블랜드가 휴스턴에서 한 뭐 4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 이 클리블랜드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어떤 집에 제보를 받고 간 거죠. 수사 당국이 집에 무슨 뭐 지하에 있는 라운드리 룸에서 거기에 있는 또 뭐 어떤 뭐 옷장 비슷한 데서 옷 속에 잔뜩 쌓아놓은 옷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체포됐다는 겁니다. 38살의 불법 체류자이고 그리고 4번이나 추방됐었던 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슬픈 사연은 이 총을 쏴서 숨진 사람 가운데 9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보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이가 이 용의자의 아들과 친했다고 하거든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숨진 9살 아이와 용의자의 아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소에도 관계가 좋았대요. 어떤 때는 또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용의자의 아들을 또 뭐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숨진 아이와 살아남은 친구, 피해자인 아이는 숨졌고 그리고 뭐 살아남은 아이는 가해자가 아빠, 친한 친구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많은 스토리. 그 사이에도 또 이 때를 놓칠세라 하고 텍사스의 아주 보수적인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피해자도 불법 이민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사람이 숨졌는데 불법이고 합법이고가 어딨느냐 하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또 그 같은 얘기에서는 좀 철회하고 뭔가를 변명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024년도 대선 선거 캠페인을 맞이하면서 다 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서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보도를 잘 가려서 보고 듣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언론 매체들도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의 미국 최선을 다해서 보도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잠시 뒤부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이름을 들으실 트럼프가 CNN에 출연을 합니다. 이거 몇 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왜 아코스타라는 백악관 출입기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대통령과 막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지켜졌어 왔었던 그런 예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CNN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도 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뭐 CNN이나 트럼프나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뭐지? 아무튼 저는 스토리는 재밌게 뉴스는 아주 재미있어질 것이라는 부분적으로 걱정도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몇 발 앞서갑니다. 그러면 론 디센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대로 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한 발 앞서가서 거기서 얻었던 열매와 비판과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CNN 방송과의 손잡음도 그렇습니다. CNN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에 그때 CBS 방송에 60 Minutes에 출연을 한 것을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이후에 팍스 이외의 주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는 출연했지만 뭐 뉴스맥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데는 디렉티비 채널에서도 디렉티비 회사에서도 너무 저질이다 해서 막 수백 군데에서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매체는 이제 팍스 정도만, 요즘은 팍스랑 좀 복잡한 관계긴 하지만요. 터커 칼슨과 연관해서 그 사이에 CNN과는 CNN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을 포함해서 언론은 국민의 적이다. 그때는 이제 팍스를 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은 국민의 적이다. 특히 CNN은 악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뭐 CNN을 밟아서 어떻게 CNN에 폭력을 가하는 그 같은 그 트윗도 대통령이 했었고, 백악관에서는 짐 아코스타와 늘 이제 말의 언쟁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Yes sir 하고 Mr. President 하다가 나중에는 막 뭐 유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백악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MBC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입니다. 백악관이 이 기자를 아예 그 백악관 출입을 안 시켜버렸어요.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CNN을 명예훼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타운홀 미팅, 뉴햄프셔에서 이번에는 제일 먼저 예비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동부 저쪽 뉴햄프셔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이 라이브인데 프라임타임에 그 라이브가 첫 번째 게스트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인 겁니다. CNN이 주최하는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 몇 주일을 CNN은 CNN대로 머리를 쟀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했는데 CNN이야 당연히 시청률이 확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MSNBC의 어떤 앵커가 막 트윗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배운 게 없다. 언론의 교훈으로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돈 한 푼도 거의 본인 돈도 안 쓰고 돈 안 쓰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언론이 무임 승차를 시켜줘서 그랬는데 그걸 보고도 또 그러느냐 비난을 하고 글쎄요. 저는 이런 일들을 MSNBC가 추진을 해서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는 이런 게 있었다면 MSNBC의 CEO들은 그 기회를 버렸을까? 거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CNN이 말하는 건 있죠. 당연히 주요 정당의 주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커버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CNN은 시청률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아주 좋았죠. 시청률 높아서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는 엄청 그 수익이 줄어들었고 지금 순서는 팍스, MSNBC, CNN 이런 순서인데 그 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CNN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MSNBC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CNN을 공격을 하는 것이고 CNN이 구태여 치자면 팍스가 가장 오른쪽, MSNBC가 가장 왼쪽, 그리고 CNN은 중간.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CNN의 그 CEO들이 그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더 중도적인 성향을 향해서 나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이 편안한 미디어 이외에는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CNN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했었던 것처럼 막 뭐 CNN 기자도 사실은 또 론 디센티스를 비난을 하고요. 왜 그렇게 무슨 허리케인이 오고 할 때 대피령을 늦게 내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은 CNN을 기업 언론이다라고 비난을 해요. 더 큰 기업은 팍스인데 팍스는 비난하지 않죠. 언제 팍스가 나를 불러주나 하고 대기하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멀리하고 론 디센티스를 팍스가 조금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막 질문지까지 다 작성을 하고 하면서 이슈를 그쪽에다가 던져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론 디센티스는 플로리다주의 아주 보수적인 매체
본인이 늘 편안하게 본인의 호의적인 질문만 하는 그런 곳 아니면 팍스에만 출연을 하면서 여전히 CNN을 비난을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나한테 무엇이 유리한가? 이제 터커 칼슨도 박스에 없잖아요. 나한테 무엇이 유리한가? 그리고 본선에 당선되려면은 CNN을 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중도층을 본인이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CNN에 데뷔를 하는데 진보 운동가들도 뭐 트럼프는 뭐 여성 혐오다, 뭐 인종 혐오자다, 뭐 어떻게 뿌리로 그렇게 방송 프라임 타임 시간을 줄 수가 있는가, 라이브 시간에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할 줄 아는가, 그리고 CNN에 폭력을 하라고 조장한 사람을 어떻게 CNN은 벨도 없어? 그렇게 시간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운홀 미팅은 이 전문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호스트와 후보 간의 이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타운홀 미팅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의 질문, 답 이런 것을 그렇게 주도를 하고, 사회자는 있어요. 분명히 사회자는 CNN 사람이 있지만 백악관 전에 출입 기자를 했고 지금 모닝쇼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분히 유권자들을 또 시청자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주장, 가짜 주장을 하면서 때로는 반만의 진실을 뿌리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러커스 대학교의 저널리즘 미디어 연구 교수인 데이빗 그린버그 교수는 과거에도 이렇게 미디어들이 트럼프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줘서 트럼프가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청취율도 올라가고, 그 많은 시간을 줘서 그가 당선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화면에 딱 띄운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가 그에게 느끼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CNN이 미리 테이프를 끄는 것뿐이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순진하다. 이게 이 교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때는 글을 화면에 많이 내놓지 않고 라디오에 많이 내놓지 않고 하는 것이 옳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후보기 때문에 후보를 보이콧한다. 이건 공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후보들보다 더 좀 많이 우리 시청률 올려서 돈 번다고 그렇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시라쿠스 유니버시티의 그랜트 리허 교수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비슷한 얘기네요. 학자들은 실턴 졸턴 공화당의 적법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런 타운홀 미팅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케이틀란 콜린스가 아주 저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모닝쇼에서 이제 파피알로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CNN이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선전을 하면서 우리 팩트 체크 철저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떻게 차고 들어가서 사회자가 너무 많이 차고 들어간다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의 진실을 얘기를 한다던가 가짜의 진실을 얘기할 때 그걸 순간순간 수정을 할 수가 있는가. 물론 타운홀 미팅이 끝난 뒤에는 팩트체크 쫙 하겠죠. 그때는 CNN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팩트체크에 아주 능한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피노키오 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뭐 몇만 개 거짓말 했다는 이런 거 해놓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중요한 거죠. 이미 그때 보고 안 보는 사람에게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케이틀란 컬린스가 굉장히 무겁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MSNBC는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제 레이첼 매도우가 1등을 했네요. 가장 진보적이고 그런 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25살에서 54살 나이 사이 그 청취층에서는 이제 터커 칼슨이 없어진 뒤에 1위를 했고요. 터커 칼슨은 지금 계속 누구 사람들과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터커 칼슨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예를 들어 텍스트에도 이런 텍스트들. 아이 그건 백인 남자가 싸우는 방식이 아니야. 백인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딱 구분을 하면서 막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터커 칼슨도 2024년도 선거 방송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에는 이제 강간 그 사건 재판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칼럼니스트 여성의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날 1996년 그날 내 친구가 나에게 나 지금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것을 그 즉시로 들었다 하는 것을 증언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고 카멜라 해리스가 문제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해서 인기 없는 카멜라 해리스를 어떻게 띄워야지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일 백악관에서 알파벳을 포함을 해서 인공지능 회사 4군데 회사의 CEO를 초대를 해서 만납니다. 그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는 다 아는 회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같이 이제 그 챗봇도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익숙하지 않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엔트로픽이라는 엔트로팔러지 할 때의 엔트로픽이라는 그 회사, 이렇게 4회사의 CEO를 초대를 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미국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고, 이것도 혁신이 되는 산업의 부분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가기는 가되 인공지능의 godfather 힘튼 교수죠. 제프리 힘튼 교수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위험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제 지도층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부통령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또 당부할 것도 있고 하기는 하되 다른 나라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기는 하되 그래도 인간성의 말살 이런 것은 피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회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무장관도 참석을 하고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마 이 행정부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앞에서 일할 때도 브리핑 같은 거 많이 하니까요.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왜 가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상무장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이 미래의 경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국가안보보좌관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은 당연히 비서실장이니까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지 되니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위험은 막아야지 된다. 혁신은 지지하되 그 혁신으로 생활 개선 개혁, 비용 절감 같은 것, 공공 서비스도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하되, 그러나 미국인의 인간성도 안전하게, 캐릭터도 안전하게, 국가 안보도 안전하게, 경제는 더 발전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겨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 최고의 그 화제의 이슈 넘버 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아주 낮지는 않겠죠.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인공지능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시거나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이게 세상 돌아가는 추세니까 아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인공지능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뭐 작가협회가 파업을 한다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한밤에 무슨 뭐 시사 터크쇼 같은 거 스탑되고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모든 것들이 막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서 이 작가협회가 파업을 하니까 조지아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의 마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 이 두 사람이 같이 법안을 내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해가 맞으면 why not?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작가협회가 회원이 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작가가 많네요. 15년 만에 파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트리밍이 하도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도 오고 하니까 작가들이 이제 전보다 시즌 같은 것도 작품 수도 줄어들고 배당 받는 돈이 적대요. 예전보다. 아무튼 그래서 항상 파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작가분들의 얘기고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또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파업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면은 못 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프로젝트가 3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수십억 달러 수입이 되고 그럼 직원들은 그 일자리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어요? 적어도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협을 받을 정도랍니다. 이 작가협회의 회원이 11,500명이네요. 이 기간 동안 파업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런 작품도 안 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시사 토크쇼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 재밌는 게 이제 못 보게 되는 거고 글은 안 쓰지만 다른 작품 활동은 감독을 한다던가 작가하면서 감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허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영화 스튜디오는 영향을 덜 받겠죠.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미리 다 제작을 해놓잖아요. 제작을 해놓고 한꺼번에 8편을 다 보여주는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2편씩만 보여주는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 막 제작하고 작가가 막 초치기 하면서 써야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영화도 마찬가지로 다 미리 제작을 해놓고 하니까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트라이크가 깊어지면은 여름까지 가면은 2024년도 시즌 작품 같은 것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기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이 텔레비전 작가들이 우리가 돈을 너무 지금 적게 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인공지능 어제 IBM도 무슨 백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30% 7,800명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작가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훌륭한 작가가 그걸 관리 감독을 하면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인간은 한 사람이 한 가지 10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10,000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서 딱 공통 분모를 내놓는다잖아요. 플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뭔가 작가는 뉴스 팩트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지어내는 것에는 얼마나 능하겠습니까? 저도 인공지능을 계속 쓰면서 얘 굉장히 잘 지어낸다고 막 틀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게 아니라 이렇고 얘기를 하면은 또 금방 또 지어내서 어머 그래 내가 그렇구나 그게 맞아 하고 또 아주 잘 지어내요 인공지능이. 해서 이제 이 작가들이 인공지능이 더 활발하게 뭔가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입지를 다져둬야지 되는 계약서로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2007년과 2008년도에 파업을 100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여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15년 만에 하는 그 파업이 조지아주 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그 컨스티튜션 신문을 보고 전해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하와이에서는 이 촬영 같은 것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 그 업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촬영을 하고 뭐를 하고 무슨 또 로케이션 장소를 찾고 할 때 다 경제활동이잖아요.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진보 민주당과 보수 공화당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내놓은 안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가장 왼쪽 그리고 맷 게이츠 가장 오른쪽. 맷 게이츠는 어린 여자아이를 성매매했다 등등 여행을 다니면서 이게 아직 클리어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중도파 2명, 4명이
현직 의원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주식 투자와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에 이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엄청 부자잖아요. 남편 개발업자고.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해왔었던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반대를 했었었는데 이 젊은 의원들은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재정 투자를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부분적으로는 또 젊어서 공정해야지 된다는 것도 그게 더 많겠죠.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무래도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큰 회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정보를 알게 모르게 본인이 인간인지라 이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본인과 부양가족도 성인 부양가족들 있잖아요. 의정 활동 중에는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게요. 글쎄요.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파 의원들도 뭉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새로 짓는 주거 빌딩에는 가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주지사가 서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케이시 호출 주지사는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50개 주에서 주정부 차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6년부터 새로 짓는 7층 미만에 일단 적용을 하고 2029년부터는 다른 모든 빌딩을 포함을 한답니다. 화석 의존도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 건강도 조금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아주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오늘은 뭐 어린이 건강 얘기는 아니니까요. 상업용 빌딩도 영향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빌딩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부는 뭐 시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환경그룹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매사추세츠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도 예를 들을 수 있겠네요.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도 천연가스 스토브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뭐 뉴욕 것과 비슷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시조례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4월 달에 항소법원에서 무효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뉴욕도 주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법적 소송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안 써서 뭐 아직까지는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친환경적인 곳이 오히려 더 무슨 뭐 에너지를 많이 쓴다던가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저런 말 다 뒤에는 결국 시대는 앞으로 가지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화석 연료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분명한 얘기고요. 마지막 남은 아이템은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클렘린과 우크라이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렘린은요. 클렘린 궁에 거기 이제 많은 뭐 상원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 관저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드론이 2대가 클렘린의 말에 따르면 푸틴을 암살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무슨 무슨 군사 장비로 그것을 추락시켰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는 봐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까지 저지를 수 있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클렘린에 모스크바에 푸틴이 없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암살이냐 뭐 이런 얘기 서로 다른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